한국으로부터 15년간 조건 없이 도움을 받은 남수단은 한국의 도움을 보답하는 차원에서 모든 광물 자원을 준다고 하는데요. 남수단은 한국을 유일한 파트너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남수단이 정말 한국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수단에서 정부 관료로 일하고 있는 세라핌 말루알입니다. 저는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던 그 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하지만 먼저 저희 작은 마을 아웨일에서 일어난 일부터 말씀드릴게요. 11살 야마리는 너무 심하게 기침을 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그녀의 어머니 아둣은 진흙벽돌로 지은 집에 거센 비가 내리치는 가운데 딸을 꽉 안고 있었어요. 어린 소녀의 열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병원은 낮에도 위험한 길로 3시간 거리에 있었어요. 야말이 작은 목소리로 무섭다고 말했어요. 아둣은 어둡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을 내다보았어요. 그녀는 아침이 되면 딸을 구하기에는 너무 늦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같은 시간 저는 저희 수도 주바에 있는 외무부 건물에서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제 이름은 저희 현지 언어로 타오르는 천사라는 뜻이고 사람들은 제가 제 이름처럼 열정적이라고 말해요. 남수단의 외무차관으로서 저는 많은 나라들이 저희 조국에 와서 저희를 뒤에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지켜봤어요. 전화가 울렸어요. 아웨일에서 온 끔찍한 소식이었어요. 또 다른 아이가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해 죽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내려놓고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를 바라보았어요. 저희 나라는 독립한 지 불과 몇 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나라들이 저희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사라져버렸어요. 미국인들은 구호 활동가들이 납치당한 후 철수했어요. 중국인들은 끔찍한 폭발 사고 석유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떠났어요. 프랑스 광산 회사는 더러워진 강과 저희 지역사회에 분노한 사람들만 남겨두고 사라졌어요. 저는 텅 빈 사무실에서 혼잣말로 왜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포기하는지 물었어요. 제 비서가 문을 두드렸어요. 차관님, 한국 대사관에서 편지가 왔는데 장기적인 파트너십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거의 웃을 뻔했어요. 또 다른 나라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고 있다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뭔가가 저를 멈춰 서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이 편지는 달랐어요. 한국이 남수단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하는 대신 저희가 함께 무엇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바꿀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먼저 올바른 방식으로 그들을 시험해보기로 했어요. 6개월 후 저는 한국의 수도 서울에 있는 회의실에 서 있었어요. 벽에는 제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숫자와 그래프들이 담긴 다채로운 지도와 차트들이 걸려 있었어요. 진지해 보이는 한국 관료들이 밝은 조명 아래서 반짝이는 것 같은 거대한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외무부 장관님과 함께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 먼 길을 여행해 왔어요. 방을 둘러보니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아마 전에도 많은 나라들로부터 약속을 들어봤을 거예요. 저희가 하는 말을 들어줄까요? 저는 제 목소리를 강하고 명확하게 들리도록 하려고 노력하면서 존경하는 친구들이라고 말하며 시작했어요. 저희 나라는 많은 번 실망을 당했다고 했어요. 저희를 도와주겠다고 말했던 나라들에게 실망을 당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한국이 다를 수도 있다고 믿는다고 했어요. 다른 어떤 나라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을 한국에게 제안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반짝이는 테이블 위에 두꺼운 문서를 올려놓았어요. 한국 관료들이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호기심 어리고 관심 있어 보였어요. 저는 이제 더 자신감을 느끼며 이것이 저희의 파트너십 헌장이라고 계속해서 말했어요. 저희는 자선이나 무료 지원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100년간 지속될 진정한 파트너십을 요청하는 거라고 했어요. 양국이 모두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도울 무언가를 함께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한국 외무부의 수장은 박씨라는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놀라며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말루알 씨 이건 정말 관대하시네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질문을 하나 해야겠는데 왜 한국인지요 라고 했어요. 더 크고 부유한 많은 나라들이 남수단과 함께 일하는데 관심을 보였다고 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전에 받았던 모든 깨진 약속들을 생각하며 제 눈이 진지해졌어요. 박 씨, 저희가 중요한 것을 하나 배웠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가장 큰 나라들이 항상 최고의 파트너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한국은 끔찍한 전쟁 후에 나라를 재건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한다고 했어요. 한국은 큰 도전을 놀라운 기회로 바꾸는 방법을 안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단순히 가져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눈다고 했어요. 방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저는 사람들이 숨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박 씨가 마침내 저희의 파트너십을 받아들인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일어서서 제 손을 굳게 잡으려고 손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알아두셨으면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큰 문제들과 좌절들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웃었어요. 다시 웃는 것이 기분 좋았어요. 박 씨, 저희는 내정과 끔찍한 기근, 그리고 치명적인 홍수를 겪었다고 했어요. 저희는 힘든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진짜 질문은 정말 힘들어질 때 한국이 저희와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라고 했어요. 한국 관료들이 테이블 주위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자신들을 증명하게 될 거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남수단에 있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종종 다른 나라들이 남겨두고 떠난 텅 빈 버려진 프로젝트들을 걸어 다녔어요. 각각은 깨진 약속들과 결코 이루어지지 않은 꿈들의 슬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이런 산책에서 제가 본 것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유니티주에 있는 중국 석유시설이 있었어요. 저는 프로젝트 매니저였던 장 웨이를 아주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는 처음 저희 나라에 왔을 때 너무나 자신감 있고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는 얼굴에 큰 미소를 지으며 저희 지도자들에게 석유 돈으로 남수단을 부유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는 저희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와 저희 학교들을 위한 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어느 끔찍한 날 석유시설이 폭발해서 저희 환경에 끔찍한 피해를 입혔어요. 폭발로 강이 오염되고 저희 사람들이 음식으로 의존하던 물고기들이 죽었어요. 장은 단 일주일 만에 비싼 장비들을 모두 챙겨서 저희 나라를 떠났어요. 지역 공동체는 아이들을 아프게 만드는 더럽고 오염된 물만 남겨졌고 장의 회사는 어떤 보상도 하지 않았고 그들이 만든 혼란을 정리하는 데도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동쪽 산에 있는 프랑스 광산 사업이 있었어요. 클레어 뒤부아가 회사 이사였는데 제가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는 진심으로 저희 지역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학교를 짓고 외딴 마을들의 일자리를 가져다 주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무거운 광산 기계들이 저희 조상들이 묻혀있는 신성한 매장지를 손상시켰을 때 공동체가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이 무덤들이 저희 문화와 종교에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저희 사람들은 화가 나고 상처받았어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저희와 함께 일하는 대신 클레어의 회사는 단순히 짐을 싸서 전체 사업을 다른 나라로 옮겼어요.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저희 토양을 독살하는 독성 폐기물을 남겨두고 갔고 그 지역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잘하지 않아요. 미국 NGO 이야기는 아마도 가장 슬픈 이야기였을 거예요. 제임스 로드리게스는 정말로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어 했던 마음씨 착한 구호 활동가였어요. 그는 세계의 다른 마을에서 학교를 짓고 지역 교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저는 그가 아이들에게 읽고 쓰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지켜봤고 아이들이 새로운 것들을 배울 때 그의 눈에서 기쁨을 봤어요. 하지만 무장 반군들이 그의 동료를 납치하고 돈을 요구했을 때 전체 미국 사업이 하룻밤 사이에 문을 닫았어요. 모든 미국인들이 즉시 집으로 날아가며 모든 것을 뒤에 남겨두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많은 희망으로 지는 학교들이 오늘날까지도 텅 비어서 있고 밝은 노란색 페인트가 뜨거운 아프리카 태양 아래서 천천히 바래고 있어요. 그 교실에서 웃고 놀던 아이들이 이제는 배울 곳이 없어요. 이탈리아 문화 프로젝트조차도 나쁘게 끝났는데 제가 예술과 역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 마음이 아팠어요. 마르코 베네데티는 북쪽 동굴에 있는 고대 암벽화를 보존하러 온 예술 복원 전문가였어요.
이 그림들은 수천 년 된 것으로 저희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마르코는 미래 세대를 위해 그것들을 구하는 것에 대해 흥미로워했어요. 하지만 무장 단체들이 그의 비싼 장비를 훔치고 그의 팀을 해치겠다고 위협했을 때 이탈리아는 즉시 모든 시민들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어요. 아름다운 동굴 그림들은 그것들을 보호할 사람 없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악화되고 있어요. 독일 의료 선교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였어요. 잉그리드 밀러 박사는 와우시의 어린이 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어요. 그녀는 지역 간호사들을 훈련시키고 어린 생명들을 구할 수 있는 현대적인 의료 장비를 가져왔어요. 저는 한번 그녀의 병원을 방문해서 그녀가 아픈 아기들을 그렇게 부드럽게 돌보는 것을 봤어요. 하지만 폭력적인 부족 갈등 중에 저희 정부가 그녀의 안전을 약속할 수 없었을 때 독일은 병원을 닫고 모든 의사들을 집으로 데려가기로 결정했어요. 건물은 유령처럼 여전히 그곳에 서 있지만 자금이나 의료진 없이는 아무도 도울 수 없어요. 아이들은 밀러 박사가 쉽게 치료할 수 있었을 질병으로 여전히 죽고 있어요. 일본인들은 정말 야심찬 것을 시도했어요. 그들은 백나일 강의 수력 발전댐을 건설하고 싶어 했어요. 엔지니어 다나카 히로시는 이 프로젝트에 2년 동안 일하며 일본에서 놀라운 기술을 가져오고 인내심을 가지고 저희 지역 노동자들을 훈련시켰어요. 이 댐이 수천 가정에 전기를 가져다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흥미로워했어요. 하지만 어느 해 계절적 홍수가 반쯤 지어진 댐을 파괴해서 몇 달간의 작업을 쓸어버렸어요. 일본은 프로젝트가 계속하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비싸다고 결정해서 포기하고 집으로 갔어요. 영국 도시계획가 앤드류 톰슨은 저희 수도 주바를 위한 아름다운 새 시내 중심가를 설계했었어요. 그의 계획에는 가족들이 쉴 수 있는 녹색 공원들, 저희 아이들을 위한 현대적인 학교들, 그리고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번화한 시장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설계도는 꿈이 실현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누가 땅을 소유하는지에 대한 분쟁이 폭력적으로 변했을 때 영국은 빠르게 지원을 철회하고 종이와 도면들만 남겨두었어요. 사라 미첼이라는 훌륭한 여성이 이끌던 캐나다의 교육 NGO조차도 문해 프로그램을 닫아야 했어요. 사라는 성인들에게 읽고 쓰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것이 그들의 삶을 바꾸고 있었어요. 하지만 질병 발생으로 캐나다 자원봉사자들이 저희 시골 지역에서 일하기에 너무 위험해졌을 때 그들도 짐을 싸고 떠났어요. 저는 마음속에서 커져가는 슬픔으로 이 모든 떠남들을 지켜봤어요. 새로운 나라가 저희를 도우러 올 때마다 저희 사람들은 높은 희망을 가졌어요. 저희는 더 나은 학교들, 병원들, 일자리들, 그리고 더 밝은 미래를 꿈꾸곤 했어요. 하지만 매번 저희에게는 텅 빈 건물들과 깨진 꿈들만 남겨졌어요. 제 비서가 어느 날 피곤하고 낙담해 보이며 저에게 어쩌면 저희가 저주받은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저는 저희의 아름다운 땅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저희는 저주받은 게 아니라고 했어요. 저희는 그저 올바른 파트너를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상황이 어려워져도 도망가지 않을 누군가를요. 한빛부대라고 불리는 것의 일부로 첫 번째 한국 군인들이 도착했을 때 남수단 사람들은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전에도 외국 군인들을 봤었거든요. 그들은 보통 기지에 갇혀 지내다가 몇 달 만에 저희 나라를 떠났어요. 하지만 김민준 대위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어요. 첫날부터 저는 그가 손에 아무런 무기도 들지 않고 보르마을을 걸어 다니는 것을 봤어요. 그는 사람들과 악수를 하고 그들의 이름을 물어봤어요. 심지어 저희 현지 언어로 몇 단어를 배우려고 시도했는데 그가 발음을 틀렸을 때 아이들이 킥킥거렸어요. 어느 날 한 노인이 혼란스러워하며 머리를 긁으면서 저에게 이 한국인들이 뭐가 다른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김대위가 소매를 걷어올리고 몇 달 동안 그곳에 놓여있던 고장난 물, 펌프를 고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지켜봤어요. 저는 놀라며 그들이 저희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러 온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저희와 함께 일하러 온 거라고 깨달았어요. 한국 군인들은 즉시 주바와 보르 사이의 주요 도로를 수리하기 시작했어요. 몇 년 동안 위험한 구멍들로 가득했던 도로였어요. 다른 나라들은 저희에게 인프라와 개발에 대한 긴 연설을 해줬지만 한국인들은 단순히 소매를 걷어올리고 맨손으로 무거운 돌들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저희 지역 젊은이들이 도움을 제안했을 때
한국인들은 단순히 좋다고 말하기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큰 노란색 기계를 어떻게 작동하는지 가르쳐 줬어요. 저는 굳은 살이 박인 손을 가진 한국 엔지니어 이성민이 저희 마을 출신인 피터댕에게 거대한 불도저 운전하는 방법을 몇 주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을 지켜본 것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이성민이 진지한 눈빛으로 피터에게 이것은 당신 나라의 도로이므로 당신이 직접 유지 보수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6개월 안에 저희 두 도시 사이의 이동 시간이 80% 단축됐어요. 돌멩이 위에서 몇 시간 동안 튀어다니던 차들이 이제는 훨씬 적은 시간에 부드럽게 운전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저를 더욱 기쁘게 만든 것은 이제 15명의 지역 남성들이 매일 도로를 유지 보수하는 좋은 일자리를 갖게 된 것을 보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KOICA라고 부르는 한국국제협력단은 저희 마을에 더욱 소중한 것을 가져다 줬어요. 전기였어요. 김혜진 박사는 태양 전지판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재생에너지 전문가였어요. 그녀는 5개의 다른 마을에 이 놀라운 패널들을 설치했어요. 아이들이 전 생애에서 처음으로 해가 진 후에도 실제로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8살 그레이스 아우올은 처음으로 불이 켜졌을 때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녀가 뛰어오르며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소리쳤어요. 밖에 비가 와도 불이 켜진다고 소리쳤어요. 그녀의 선생님인 메리 아콜이 눈에서 눈물을 닦았어요. 그녀는 15년 동안 항상 촛불이 떨어질까봐 걱정하면서 희미한 촛불 아래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헌신에 대한 진짜 시험은 우기에 발생한 끔찍한 콜레라 발병 때 왔어요. 이때가 저희가 항상 외국 파트너들을 잃었던 때였어요. 다른 나라들은 질병이 저희 땅을 강타했을 때 항상 즉시 자국민들을 대피시켰어요. 한국인들은 완전히 다른 일을 했어요. 박진우 박사는 부드러운 손을 가졌지만 강한 정신력을 가진 한국 군의관이었어요. 그는 저희 지역 보건요원들과 함께 밤낮으로 일하며 특별한 한국 격리 방법을 사용해서 격리센터를 설치했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항상 하던 것처럼 도망가는 대신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저희 지역 의료진들이 스스로 위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훈련시켰어요. 저희 남수단 의사 중 한 명인 리베카 가랑 박사가 당황하고 놀라며 왜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떠나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박진우 박사는 잠도 안 자고 너무 많은 시간을 일해서 피곤해 보였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결연하고 강했어요. 그는 단호하게 진정한 파트너는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희는 함께 이것을 헤쳐나간다고 말했어요. 발병은 단 3주 만에 통제됐어요. 남수단 전체 역사상 가장 빠른 대응이었어요. 나중에 세계보건기구가 한국 남수단 방법을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이 따를 모델로 채택했어요. 소식은 남수단의 모든 마을에 빠르게 퍼졌어요. 사람들은 일시적인 방문자가 아닌 이 한국인들에 대해 흥미롭게 이야기했어요. 그 상황이 정말 힘들어졌을 때 저희와 함께 머물러준 진정한 파트너들이었어요. 2년 후 저는 처음으로 저희 파트너십 헌장을 발표했던 그 서울 회의실에 다시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2년 전 그 긴장했던 날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저와 함께 있던 3사람은 저희 성공의 상징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세계주 전체의 도로 유지 보수를 관리하는 엔지니어 피터댕이 있었어요. 메리 아콜도 거기 있었어요. 한국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컴퓨터 사용법을 배운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리베카 가랑 박사가 저희와 함께 했는데 서울에서 훈련받고 고향으로 돌아와 남수단 최초의 현대적인 의료 클리닉을 운영하는 의사였어요. 저는 자랑스럽고 자신감을 느끼며 존경하는 한국 친구들이라고 말하며 시작했어요. 저희는 파트너십의 놀라운 성공을 보고하고 앞으로 98년을 함께 계획하기 위해 여기 왔다고 말했어요. 박 씨가 테이블 건너편에서 저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는 이제 회색 머리를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밝고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박 씨가 말루알 씨에게 직접 보신 것들을 말씀해달라고 했어요. 메리가 먼저 일어서서 강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2년 전에는 전기도 없는 어둡고 비좁은 교실에서 30명의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했어요. 오늘날에는 모두 밝은 조명과 현대적인 컴퓨터가 있는 5개의 다른 학교에서 150명의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했어요.
한국 선생님들이 저희 나라에 와서 새로운 교육 방법을 배우는 것을 도와주었다고 했어요. 이제는 다른 선생님들도 같은 일을 하도록 훈련시키고 있다고 했어요. 피터가 다음으로 말했는데 저는 그의 목소리에서 흥분을 들을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실업자여서 여기저기서 작은 임시일로만 버텨나갔다고 했어요. 이제는 저를 존경하고 신뢰하는 10명의 도로 작업자 팀을 관리한다고 했어요. 저희가 200km의 완전히 새로운 도로를 건설했고 저희 아이들이 마침내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학교에 갈 수 있게 됐다고 했어요. 리베카 박사가 말할 때 목소리가 감정적이 됐어요. 한국 의료 훈련 프로그램이 수백 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고 했어요. 더 이상 사람들이 아픈 후에 질병을 치료하는 것만이 아니라 애초에 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실제로 예방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종이와 숫자들로 가득한 두꺼운 폴더를 열었어요. 결과가 스스로 말해주며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했어요. 더 나은 도로 때문에 교통비가 35% 감소했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실제로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어서 학교 출석률이 50% 증가했다고 했어요. 저희 나라 전체에서 270만 명의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이 향상됐다고 했어요. 인터넷 접근이 놀라운 1000% 증가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한 말을 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숫자나 통계로 측정할 수 없다고 했어요. 방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숨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저희 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저희 젊은이들이 실제로 미래를 믿는다고 했어요. 그들은 탈출해서 남수단을 뒤에 남겨두려고 하지 않고 머물러서 그것을 놀라운 무언가로 건설하는 것에 흥미롭고 열성적이라고 했어요. 정소영이라는 젊은 한국 외교관이 정중하게 손을 들었어요. 말루알 씨에게 다른 많은 것들이 심하게 실패했을 때 이 파트너십이 그렇게 잘 작동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기 전에 그녀의 질문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있다고 생각하며 남수단에 왔다고 했어요. 한국은 저희가 평등한 존재로서 함께 위대한 것들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으며 왔다고 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고쳐져야 할 문제들만 봤다고 했어요. 한국은 창조될 수 있는 기회들을 봤다고 했어요. 박 씨가 승인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의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 물었어요. 저는 흥미롭게 저희 파트너십을 더욱 확장하고 싶다고 발표했어요. 저희는 6개의 중요한 영역에서 공동사업 벤처를 제안하고 있다고 했어요. 인프라, 의료, 교육, 에너지, 수자원, 그리고 무역이라고 했어요. 남수단은 천연자원과 열심히 일하는 노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어요. 한국은 첨단 기술과 전문 지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어요. 저희는 비용과 이익을 모두 공정하게 나눌 것이라고 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대표인 최 씨가 매우 관심 있어 보이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이것은 전통적인 자선 원조와 완전히 다르다고 했어요. 양국이 모두 혜택을 받는 진정한 사업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정확히 맞다고 대답했어요. 저희는 더 이상 자선이나 무료 지원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양국이 모두 성장하고 번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공적인 사업을 건설하고 싶다고 했어요.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한국-남수단 공동 석유 정제소 건설이 시작됐어요. 한국 기업 포스코가 남수단 노동자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함께 건설했어요. 프로젝트에서 일하는 한국 엔지니어 1명당 2명의 남수단 엔지니어가 완전히 평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일했어요. 김영희 프로젝트 매니저였는데 저희가 함께 일해서 성취한 것에 놀랐어요. 그는 놀라며 한국 동료들에게 남수단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여기 온 줄 알았다고 말했어요. 대신에 상상도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의 남수단 상대방은 엔지니어 다니엘 마족이었는데 이것을 듣고 웃었어요. 그것이 누군가를 돕는 것과 진정으로 파트너가 되는 것 사이의 큰 차이라고 했어요. 진정한 파트너십에서는 모든 사람이 무언가를 가르치고 모든 사람이 새로운 무언가를 배운다고 했어요. 정제소는 저희 사람들을 위해 800개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했고 남수단의 비싼 수입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30% 줄였어요.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저희 두 나라가 어느 쪽도 혼자서는 달성할 수 없는 놀라운 무언가를 함께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바쁜 건설 현장 위로 해가 지면서 하늘을 주황색과 빨간색으로 칠할 때 저는 한국과 남수단 노동자들이 오랜 친구들처럼 함께 저녁을 나누는 것을 지켜봤어요. 근처 마을의 아이들이 한국 군인들과 함께 축구를 하며 두 언어로 웃고 소리쳤어요. 학생들이 한국어 구문을 연습하는 동안 한국 자원봉사자들에게 전통적인 현지 노래를 가르쳐 줬어요. 제 휴대폰이 한국 장학금으로 서울에서 공학을 공부하고 있는 제 딸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로 울렸어요. 아빠 여기서 매일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했어요. 집에 돌아가서 저희의 아름다운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도울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저는 진정한 희망이 제 마음을 채우는 것을 느꼈어요. 제 나라가 마침내 매우 중요한 것을 이해하는 파트너를 찾았어요. 누군가를 돕는 최고의 방법은 그들을 완전히 믿는 것이라는 걸요. 제 할머니가 저에게 말씀해 주시던 오래된 남수단 속담이 있어요.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라,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고 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남수단 국기 옆에 자랑스럽게 펄럭이는 한국 국기를 바라보면서 저는 저희가 함께 멀리 가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남수단과 한국 사이의 파트너십은 종이에 쓰인 단순한 외교 협정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됐어요. 그것은 함께라면 인생이 저희에게 던지는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두 나라 사이의 진정한 우정이 됐어요. 그리고 작은 야말이 그 끔찍한 비오는 밤에 숨쉬기 힘들어했던 작은 마을 아웨일에서 완전히 새로운 한국이 건설한 보건 클리닉이 이제 매일 24시간 응급치료를 제공하고 있어요. 다음번에 어두운 밤에 아이가 아프게 되면 도움이 몇 시간이 아닌 몇 분 거리에 있을 거예요. 저희 파트너십은 한 번에 하나의 소중한 생명씩 아름답게 작동하고 있었어요.